반도체가 뭐 고점이다 아니다,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펀더멘탈과 기대값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AI 버블론, 그 다음에 중국의 추격 등등의 이제 위기감 있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야, 이게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진짜 펀더멘탈을 보면 이게 위기가 왜 와야 되지? 위기의 요소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결국은 저는 좀 조정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기대감이 높았고 이렇게 주가가 치솟는 게, 물론 모든 분들께 이게 되게 긍정적이고 좋아요라고 말씀만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전체적인 기조는 우상향이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저녁에 연장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도 너무나도 관심 많은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이분은 굉장히 스페셜한 분이어서 사실 내용이 좀 딥할 수도 있습니다. 딥하고 좀 어렵고 전문적일 수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중간중간 제 능력이 되는 대로 풀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라이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오셨는데요. 김창욱 파트너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회사에 계셨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컨설팅을 그냥 반도체 섹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잘 알게 된 거죠. 그럼 반도체 분야에 특별히 내가 요거는 진짜 관심 많다라고 한 계기가 있어요? 아니면 파다 보니까 여기가 좀 클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이고 또 금속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학적인 게 재미가 있었고, 근데 반도체가 처음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이거 공부 좀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취미가 일이 되고, 일이 이제 저의 전문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파트너님이랑 같이 방송한 게 저는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오래됐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예, 그때도 내용을 너무 딱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되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예. 제가 다른 방송,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캐주얼하니까 네네. 다른 방송에 요즘도 좀 나가면 오히려 리플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이 사람 별로 전문성 없어 보이던데? 이런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다. 그 사소한 댓글에 되게 상처를 받아요. 억울하고. 예, 근데 제가 보통 방송에 나가면은 이제 이거를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도 쉽게 설명해 달라.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거꾸로 오늘부터는 어렵게 설명할까?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 하루 종일 이 리포트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을 해주시다가 조금 더 심화 단계로 가셔도 다 알아들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초 단계부터 먼저 풀어서 좀 설명을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뭐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몇 주 몇 달 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반도체가 뭐 고점이다 아니다,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러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좀 위험성을 좀 알리는 부분도 있어서 나오셨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펀더멘탈과 기대값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기대값에서 워낙 최근에 주가들이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AI 버블론, 그 다음에 중국의 추격 등등의 이제 위기감 있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진짜 펀더멘탈을 보면 이게 위기가 왜 와야 되지? 위기의 요소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네. 이게 왜 기대값에서 반영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결국은 저는 좀 조정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기대감이 높았고 이렇게 주가가 치솟는 게 사실은 개별 종목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네. 항상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는 게 되게 무섭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서로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위기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한 다음 주가에서도 기대감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조정과 시세 차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또 보면 대충 한 두세 달 전쯤에 한번 갑자기 폭락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다시 엄청나게 극복을 하고 올라온 것처럼 결국은 펀더멘탈을 이기긴 어렵다. 그래서 물론 모든 분들께 이게 되게 긍정적이고 좋아요라고 말씀만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전체적인 기조는 우상향이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맥락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국내 증권사 기준 14만 원, 15만 원 또 목표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뭐 TP가 100만 원까지도 뭐 부르는 사람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오늘 또 이제 막 5%, 7%뭐 이렇게 빠져서 60만 원과 삼성전자 뭐 10만 원, 11만 원 뭐 요 정도의 레벨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가쟁이가 아니라서 네. 산업쟁이라서 좀 말씀을 주가로 말씀드리긴 항상 어려워요. 근데 여전히 이게 예를 들면 이 메모리라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냥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퀀터티 자체로는 엄청 견조한데 네. 문제는 메모리의 범용성 때문에 프라이스가 흔들리는 게 문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의 흔들림 때문에 걱정이 되느냐 정도의 이슈는 있지만 퀀터티 측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칩이 팔리는 만큼 메모리는 똑같이 팔려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주식에서 입장에서 그냥 펀더멘탈로는 분명히 이거는 성장 기대를 갖는 게 맞다. 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는 건 삼성은 저는 언제나 포트폴리오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메모리가 잘 팔려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LSI와 파운드리도 있고 거기에 모바일 폰까지 다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숫자적으로는 좀 그런 불이익을 약간 보통 지주사 주식처럼 평가를 받는 것 같고 하이닉스를 평가했을 때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식이 저렇게 오른 거는 당연하고 좋고 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적으로 이 산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키옥시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매출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가이던스는 안 좋고 그러고 하는 얘기가 이제 믹스 자체가 제품 믹스 자체가 좀 저마진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다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요런 쪽의 믹스랑은 좀 다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키옥시아는 진짜 급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키옥시아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AI에 누가 수혜주냐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도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AI의 확산과 밴드위스라는 그냥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HBM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당연히 플래시 메모리 측면에서는 시장의 기대감은 뭔가 반도체가 다 커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키옥시아는 커질 만한 동인이 많지는 않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크게는 AI 컴퓨팅을 위한 파워에 쓰이는 GPU와 HBM이 퍼스트. 세컨으로는 그래도 당연히 서버의 숫자가 늘어나고 서버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데 있어서의 CPU와 D램의 조합이 두 번째.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학습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AI 인퍼런싱과 트레이닝을 할 때의 학습에도 네. 결국은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플래시 메모리는 쓰이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다 쓸 필요도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냥 과거 하드디스크가 조금 더 신뢰성도 있고 심지어 오래된 백업들은 자기 디스크를 쓰기도 하고 등등을 하니까 네. 플래시 메모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혜는 3순위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반면에 기대감 높은 앞에 있는 두 선두 주자들에 비하면 네. 당연히 초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키옥시아는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플래시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네. 당연히 그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몇 주 동안 이야기했었던 AI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이게 결국은 스토리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용량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P는 오를 것이다,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고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 요게 기대가 너무 컸다라는 부분을 키옥시아가 좀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기대감 대비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요런 기대를 하는, 그러니까 D램도 좋고 뭐 낸드도 좋고 다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키옥시아를 보고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진 주주분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냥 삼성과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네.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주가가 커졌죠.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제품은 똑같잖아요. 근데 HBM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이게 매출이 늘어나고 결국은 사실은 이 뒤에 숨어 있는 D램의 뭐 예를 들면 올해 초만 해도 D램이 재고가 여전히 많이 남아서 가격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D램과 낸드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HBM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성장으로 보여주니까 얘네가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기업들이 이 나눠서 실적 발표 안 하시니까 네. 모르는 거고. 근데 반면에 삼성은 HBM 없으니까 똑같은 포트폴리오에서 주가적으로도 당연히 저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가지의 사업, 그러니까 HBM과 D램과 낸드라고 나눠놓고 네. 각사가 각각 실적 발표를 하든 각사가 따로따로 뭔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낸드 플래시는 다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약간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로는 낸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산업 구조상. 그런 기대감을 막 심어주는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당연히 기대감은 말씀대로. 근데 그 기대감이 HBM만큼 클 거냐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똑같다니까요. 삼성도 실적은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올해 초에도. D램이 회복하고 HBM 엔비디아 들어갈 거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치는 HBM이 메인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저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옥시아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다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산업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뭐 1년, 3년, 5년 이 뒤의 미래를 보면 산업적으로 이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 그리고 이런 낸드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커지는 건 맞습니까? 네, 당연히 그냥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할 때에 학습하기 위한 교보제는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죠. 당연히 플래시 메모리에다 그렇죠. 저장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었는데 AI 버블이냐에 관련된 얘기를 뒤에 좀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의 인간도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20살 이후부터는 20살, 30살부터라 30살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학습량보다는 내가 일머리가 좋고 추론을 잘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면 끝이 없다. 우리도 지금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나고 이거는 데이터 센터도 추론형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팩트일까요? 저는 그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물론 30살에 공부가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날 새로운 뉴스 보기 바쁘고 새로운 지식 따라가기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정보의 생성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그 정보의 양의 생성 속도가 가속도를 받아서 엄청난 정보량이 생기고 그 정보를 예를 들면은 학문도 계속 여러 가지의 갈래를 치는 것처럼 훨씬 더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학습의 속도가 완만하게 갈까요? 오히려 익스포넨셜하게 가겠죠.
정보의 양을 우리는 그걸 다 커버 못하고 제한된 시간으로 공부를 딱 한정지어서 할 수밖에 없지만 네. AI의 입장에서는 새로 나오는 정보들을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정보량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이 멈출 수 있냐? 못 멈춰요. 그렇죠? 거기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로서 언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정교함을 늘리고 등등의 고민들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저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TV 볼 때 자막 방송 수화 그러니까 그 농아인들을 위한 네. 수화 방송 혹은 자막 방송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진짜 이해해요? 못해 전혀 못해요. 감정이라는 걸 글로 어떻게 보냐는 거죠. 음악이라는 걸 어떻게 내가 글로 보냐는 거죠. 네.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지금 학습에서 필요한 정보량이 랭귀지 모델에서 멀티모달 모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음악을 실제로 넣어줘야죠. 동영상을 봐야죠. 근데 지금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촉감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미각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 이제 뭐 방법들이 생기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은 계속 생겨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량 자체가 인간의 문명 발전의 속도보다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난다. 거기에 데이터의 유형이 글로만 세상을 알 수 없으니까 네. 멀티모달이 들어가서 학습을 해야 된다. 결국 학습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 이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방점은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네네. 방점은 학습 추론에 대한 컴퓨팅 파워는 늘어나는 게 맞는데 네. 이 정보량이 내가 학습에 필요한 정보량보다는 내가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거를 뭔가 그 안에서 컴퓨팅을 위해서 계속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고 이거를 늘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태틱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물론 이 데이터량도 많아집니다. 익스포넨셜한 데이터량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학습하는 것과 응용하는 것과 저장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장량은 그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물론 늘어나겠지만 네.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걸 상쇄하는 게 낸드 플래시의 칩당 용량이죠.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 이게. 네. 그렇잖아요. 노드 미세와 적층 그쵸. 이런 방식으로 얘를 상쇄시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대치로는 내가 낸드 플래시의 저장용으로 쓰였을 때는 AI의 수혜를 온전히 받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D램과 HBM만으로 이거를 다 커버하겠느냐. 이게 자꾸 모든 가성비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성비를 만들 거냐. 근데 지금은 D램으로 하는 것보다 HBM으로 하는 게 GPU와의 연산을 통해서 시간당, 전략당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HBM을 쓰죠. 근데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텐스토렌트 같은 회사 이런 NPU들을 만드는 칩들은 물론 퓨리오사는 HBM을 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D램, GDDR을 써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가성비 때문에 그래요. 다. 어떻게 하면 시간당 학습량을 저 낮은 가격으로 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아오면은 저장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익스포넨셜한 거를 다 온전히 수혜를 못 받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분리를 자꾸 시켜서 가성비를 만들어내는 게임 안에 HBM, GPU HBM,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은 내가 D램을 쓸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추론 쪽에 있는 거고, 일부 영역을 이거를 만약에 그 플래시 메모리를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HBF를 만들면 연산 중에서 일부 영역을 떼서 요건 HBF가 커버하면 더 싸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네라는 고민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HBF가 어떤 좀 완성된 구조 안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네. 플래시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에 대한 컨셉이 나와 있는 거지 실용적으로 지금 쓰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앞으로의 잠재력 정도를 좀 기대해야 되는 거라 당장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오늘 키옥시아 여쭤봤는데 지금 낸드가 막 스토리지가 늘어나가지고 메모리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대가 너무 컸다는 말씀인 거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 AI 시대 이 메가 트렌드에 맞춰서 수혜를 받는 반도체 세부 섹터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는 HBF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지금보다 기대치를 더 올려서 많이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후순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M9, M7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기술주들 그리고 특히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뭐 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마이클 버리처럼 약간 풋옵션을 사가지고 아예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아까랑 어때요? 기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은 너무 다 좋아요. 예를 네. 들면 브로드컴의 실적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거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데 물론 워낙 브로드컴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기대치가 올라갔고 지금 그냥 한 번쯤은 이익 실현을 위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지수 한번 쳐다보시면 야 이렇게 10년 동안 올라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예를 들면 다른 일반 그 뭐 헤비 인더스트리 뭐 저희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굿즈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들 주식을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가를 찾아봤어요. 네. 별로 없다는 거죠. 어... 특히나 지수적으로는 지수를 합쳐놨을 때는 진짜 없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흔들리고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너무 올라타면 좋은데 항상 내가 올라타면 떨어질 것 같은 이 위기감이 있는 거고 네. 지금쯤 한 번쯤 그러니까 좀 1년 전 정도에만 투자를 하셨어도 벌써 지수적으로는 25%가 올라 있으니까 한 번쯤 털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만약에 3년 전쯤으로 가면 필라델피아의 지수가 제가 알기로 2.5배 정도 올랐을걸요? 네. 2배 가까이 2배에서 2.5배 정도가 올랐죠. 10년이 그렇고 3년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익 실현의 그냥 숨고르기가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엔드 유저 단에서 이 AI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게 개화기가 더 진행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라는 상상력이 기반이 된다면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막연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뭐 로봇에 적용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만들고 무슨 뭐 커머스에도 쓰이고 뭐 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는 너무 추상적일까요? 혹은 어떤 뚜렷하게 좀 높은 확률로 이쪽에서 돈을 이렇게 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와 네. 어떻게 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너무 롱스토리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냥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현재 4개 회사가 각자 1년에 투자하는 캐펙스가 10빌리언 달러, 100억, 네. 죄송해요, 200억 불, 20빌리언 달러 정도 합치면은 한 800억 불. 그리고 2030년 저희 BCG에서 보는 기준으로 총합 한 5천억 불, 500빌리언 달러. 5천억 불. 예. 그러면 2030년까지? 예, 2030년 기준으로. 그러면 회사별로 대략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그냥 1,000억 불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00억 불이라는 캐펙스가 어떻게 말이 되지? 고민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금액이냐? 그러니까 그냥 4개 회사 5천억 불, 5천억 불을 보통 감가상각을 5년을 치면은 네. 1,000억 불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기준에서 1년에 100빌리언 달러라는 돈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그냥 쉽게 우리가 AI로 이들이 지금 돈 버는 게 예를 들면 챗GPT 같이 그냥 개인 혹은 기업한테 일정 금액을 받고 돈을 받는 거죠. 구독 형태로. 구독 형태로. 그러면 이들이 전체, 그러니까 회사 입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그냥 러프하게 어떻게 봤냐면 글로벌 탑 200개 회사의 영업이익액으로 네. 그러면 이 100빌리언 달러라는 감가상각 1년 쳐서 100빌리언 달러라는 캐펙스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 영업이익 대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다시요. 캐펙스 대비. 회사들이 버는 영업이익액 전체 영업이익. 200개 회사만으로 그냥 네. 골랐어요. 탑 200개 회사가 1년에 버는 영업이익 대비 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하는 1년에 투자하는 100빌리언 달러라는 돈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냐?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요. 2%? 2%밖에 안 된다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기업이 AI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돈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하는 2030년 기준으로 투자하는 돈에 영업이익의 2%씩만 자기가 코스트로 더 쓰면 돼요. 아, 떼서 주면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기업들의 입장에서 자 AI라는 걸 내가 편승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기들 임직원들한테 일단 최소한 챗GPT 구독권을 줘야죠. 네. 이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 내 기업이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AI를 반영을 해야죠. 예를 들면 회계 처리를 하는데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 회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네네. 만들어야죠. 경쟁력을. 자, 그 돈으로 IT 코스트의 2% 비용을 올린다. 엄청난 투자라고 보일까요? 기업의 입장에선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돈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를 또 들면, 인건비가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기업의 영업이익의 한 30%나 커. 그러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뭐 5천억 불을 투자하는 게 너무 커. 이런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들의 캐펙스가 너무 무시무시해요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거꾸로 환원됐을 때 얼마나 영향인가를 따져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 또 그거를 제가 미국의 그냥 이거는 GDP로 따져봤어요. 네네. GDP로 따지면 사실은 영업이익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 개념이랑 좀 비슷하긴 해도 GDP로 따지면 0.5%밖에 안 돼요. 자, 그냥 어떤 AI라는 걸로 인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GDP의 0.5%밖에 안 되는 수준, 캐펙스가 아주 크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떻게 돈 벌려고 하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IaaS, 인프라 서비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IaaS? 네. IaaS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인프라 서비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내가 서버랑 데이터 센터를 내가 짓고 이거를 뭐 그냥 예를 들면 3프로TV의 서버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3프로TV 입장에서는 내가 서버 데이터 센터를 개인으로 구축하려 그러면 회사별로 구축하려 그러면 너무 규모가 크고 비싸고 네.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한테는 지금 1테라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네. 내가 1테라만 필요한데 내가 1테라를 거의 다 채우면은 그다음에 1테라를 새로 투자하잖아요. 그럼 1테라를 투자하고 나서 1테라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이동안의 시간은 그냥 나의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이고 네.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면 아마존은 이거를 그냥 1000테라를 미리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1000테라 먼저 쓰게 하고 네. 기업들이 막 들어오면 그냥 1테라씩 난 올릴 수 있잖아요. 증설을 하면 훨씬 더 그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네. 기본적인 이아스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아스가 일반 서버가 아니라 AI 컴퓨팅 서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위해서 죄송해요. 예, 기업들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서버를 갖다 놓는 거죠. 엔비디아 GPU와 HBM을 얹혀놓은 서버. 네. 그럼 얘는 이제 AI 학습 추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3프로TV가 빌려 쓰는 거예요. 일반 서버는 10,000원이면 한 달에 얘는 10만 원 받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3프로TV가 우리도 이제 AI로 방송을 해봐야 돼. 네. 그래서 뭐 AI 스크립트도 AI를 쓰고 3%만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 AI 모델을 만들고 싶어. 이랬을 때 그 AI 컴퓨팅 파워를 빌려 써야 돼요.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인데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이게 돈이 크게 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어떻게 벌어요? 자기가 AI 모델을 만들잖아요. 네. 특히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돈을 잘 버는 게 그 MS 오픈 AI 계열인데 얘네가 챗GPT가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 이 챗GPT 모델을 예를 들면 3프로TV한테 와서 너 이 AI 모델 개발한다고? 야, 그거 진짜 힘들어. 우리 모델 이게 예를 들면은 70억 개 파라미터, 700억 개 파라미터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너를 위해서 뭐 3프로TV 별거 없겠네. 그냥 한 7억 개짜리 파라미터만 쓸 수 있는 모델로 약식으로 만들어 줄게. 경량화해서. 경량화해 줄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몰 미디엄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러요. 네네. 그거를 빌려줘요. 그러면 3프로는 맞춰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MS는 자 3프로TV 이거 모델 빌려주는데 일단 5,000원이야 한 달에. 근데 이 모델이 돌아가려면 당연히 AI 컴퓨팅 파워 안에서 돌아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 이아스도 써야 돼.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처럼 모델을 빌려주고 이아스를 붙여서 번들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돼요.
약간 그냥 개념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깔아가지고 그냥 거기 안에서 뭔가 뭐 앱 사거나 뭐 그 안에서 오피스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번들 판매의 개념인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3프로 TV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잘 안 와닿는데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가 AI 모델을 개발해서 뭔가 회사의 혁신을 하고 싶어요. AI로 일을 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삼성전자 그걸 위해서 자체 모델을 만든다? 바로 안 나와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은 오픈 AI한테 모델 빌리고 이아스 빌려서 자신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예를 들면 그 서비스 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AI 챗봇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삼성 입장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랭귀지 모델을 갖고 그렇죠. 만드니까.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MS한테 그렇게 이아스와 사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간에 이제 파스라는 게 있는데 세 개를 번들로 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결국은 MS에게 이아스와 사스를 같이 빌려서 쓰기 때문에 매출이 생기고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B2B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월 뭐 5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코딱지 코 묻은 돈이고 큰 돈은 거기서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다 AI 모델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개발을 시켜서 뭐 예를 들면 어도비 같은 애들한테도 네. 더 빌려주면 이제 라지 멀티모달로 빌려줄 수도 있게 될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액의 한 2, 3%밖에 안 되는 돈을 2, 3%밖에 안 되는 돈이니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이미 생각은 하고 있고 돈을 버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아스와 사스를 함께 만들어주는 모델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기분 좋진 않아요. 내가 1,000억 불씩 1년에 투자라는 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줄여볼까라는 고민도 당연히 하죠. 그래서 네. 줄여보는 노력들이 첫 번째는 모델을 효율화시키잖아요. 뭐 이번에 중국 그 AI 모델도 뭐 그 얘기가 나왔지만 MOE, 그러니까 Mixture of Expert라고 해서 내가 AI에 뭔가 연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딱 그거에만 특화된 잘 아는 네네. 모델 부분만 쓴다. 이런 개념으로 모델을 효율적으로 돌리거나 애초에 데이터를 디슬레이션을 잘해서 그러니까 정제를 잘해서 효율적인 데이터만 주면 훨씬 더 쓰기가 좋아진다. 이런 노력들은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멀티모달 모델 뭐 아직은 촉각과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청각과 이런 것들 다 커버해야 되고 투자는 늘어나서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모델을 또 누구를 빌려줄까 이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결국 PC 메이커, 스마트폰 메이커들한테 이거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뭐가 부담이냐면 데이터를 업로드 받는 건 얘네는 환영을 해요. 네. 그렇죠. 업로드 받는 걸. 네, 그래야지 나한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내가 과금은 언제 하냐면 내 거를 쓸 때 추론을 해서 얘 거를 쓸 때 과금을 하는 구조잖아요. 학습은 내가 해놨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그쵸.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렇죠. 근데 내가 어차피 학습을 공짜로 시켜줘야지 애네가 나한테 데이터를 올리죠. 그렇죠. 그 지금 돈 받고 데이터 올리를 그러면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올라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정제된 걸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거고 노트북 메이커라고 칠게요. 예를 들면 뭐 대리라고 칠게요. 대리한테 가서 야, 너 요즘 컴퓨터 차별하기 힘들잖아. 다른 친구들하고. 내가 내 모델 빌려줄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모델을 자기가 개발 안 해도 되니까 모델을 빌려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노트북에다가 얹어요. AI PC라고 얹죠. MPU. 예. 그 MPU는 이제 칩으로 얹는 거고 네. 모델을 얹어요. 그런 다음에 이 PC에서 AI 학습과 AI 인퍼런스를 어느 정도 커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김창욱이라는 사람이 노트북을 쓰다가 웬만하면 이 안에서 학습과 추론이 돌아가면 헤비한 것들은 안 올라오고 이 안에서 머물잖아요. 그리고 헤비에서 꼭 올라가야 되는 것만 데이터 센터로 올라오죠. 그러면 자기가 업로드해야 되는 것 중에 쓸데없는 것들은 안 업로드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투자량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얘한테 모델 빌려줬잖아요. 얘한테 돈 받아야죠. 그걸로 돈 받는 거예요. 약간 지금 카카오가 이제 막 시작한 오픈 AI 챗 GPT 서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개념에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죠. 엣지 AI랑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서비스 레이어에서 얘를 그냥 온 디바이스 AI를 하는 개념인 건데 그냥 핵심은 뭐냐면
온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웬만하면은 DC로 올라가기 싫은 데이터들이에요. 네. 내 사생활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 디바이스 AI는 어떻게 지금 응용을 하려고 노력하냐면 가장 저는 이 사례가 쉬운데 내 노트북을 내가 쓸 때에 5초 단위로 화면을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학습을 해요. 내부에 있는 NPU 칩으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해요. 네. 아, 김창욱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저는 되게 하고 싶은 질문. 야, 예전에 내가 이런 키워드로 이런 거 검색해서 그 자료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어딨냐? GPT한테 또 그거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거는 GPT가 이 온라인 서버에. 커넥터로 데이터 센터에 그렇죠. 올려놨잖아요. 근데 내 개인정보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컴퓨터 안에서만 움직여요. 예를 들면 내 사생활 사진들 다 올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야, 내 사진 중에서 내 전 여자친구랑 뽀뽀했던 거 지워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쯤에 만났던 애랑 뽀뽀했던 거 다 그렇죠. 지워줘. 이렇게. 근데 그 데이터를 내가 챗GPT에다 올려놓고 커넥터 쓰고 싶냐고 안 쓰고 싶냐고. 그렇죠.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제 하나고 일례고 또 하나는 파워포인트. 예를 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야, 내 화풍으로 파워포인트 좀 그려봐. 나만의 스타일을 내 스타일 만들어주는. 있잖아요. 원래 이거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개인 정보에 위주로 해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해야 되고 별도의 AI 모델과 NPU가 들어가고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선 자기한테 안 와도 되는 정보는 앞에서 끝내주고 네, 서로 이제 윈윈이 되는 거죠. 파워에이드님께서 그럴싸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BM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거기서 또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가져갈까?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자면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 BM은 되게 명확해요. 네. 그냥 일단은 노트북 메이커들한테 주는 거는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에 대한 그냥 일정 부분의 라이센스 피 같은 것들이 그냥 BM이고요. 네. 핵심은 그거는 사실은 자기한테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협력을 하는 모델인 거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죠. 핵심은 B2B 쪽으로 내가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하나은행 챗봇을 만들어주고 챗봇에 대한 모델 사용료와 AI 모델 사용료, 경량화된 모델 사용료와 이거에 대한 그 이아스 서비스가 돈으로 과금을 받는 거죠. 게다가 이것도 사실 되게 낚인 모델인데 내가 오픈 AI에 익숙한 모델을 가지고서 챗봇을 만들었으면 네. 예를 들면 보통 은행은 이런 거 되게 서비스 갭이 많이 하잖아요. 네. 5년 뒤에 누구 거 쓰겠어요? 당연히 오픈 AI 거 쓰는 거예요. 계속 락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픈 AI는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야, 지난번 버전은 너한테 챗GPT 버전 3.5로 모델을 경량화 시켜준 건데 5 나왔어. 5.0으로 경량화된 모델을 쓰려면 과금 조금 더 해야 돼. 써야죠. 락인 돼서 이제 목줄 잡고 끌려다니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BM으로는 되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들어보면 지금 AI 한다고 모델을 또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고의 가장 효율성이 좋은 고성능을 가진 모델 몇 개만 진짜 살아남겠다. 그럼 나머지는 이 지금 캐펙스 투자하고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놈이 학습도 제일 잘하고 추론도 제일 잘하게 될 거예요. 결국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약간 이게 통신사랑 비슷한 건데 MNO를 하는 통신사와 MVNO를 하는 차이 아세요? 그게 뭐예요? MNO는 그냥 내가 통신 네트워크망을 깔고 네. 거기다가 통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이 통신망 깔고 반면에 MVNO는 뭐냐면 나는 네트워크는 SK망을 빌려요. 그리고 옛날에 그 알뜰폰 뭐 이런 것들 그쵸.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MVNO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무리 MVNO랑 계약을 해서 내 네트워크망을 편하게 쓰게 해줄게라고는 했지만 네. 자기도 네트워크가 딸려요. 어느 순간. 그쵸. 갑자기 부하가 생겨요. 크리스마스 때 종로에 네트워크 딸리면 이걸 알뜰 사업자한테 먼저 줘요? 아니, 내 거 먼저 써야죠.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는 내 걸 써야죠. 뭐 계약상에 어느 정도는 풀어주겠다고 해놔도. 네. 자,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AI 학습과 추론에 부하가 걸렸을 때 누구 거 먼저? 당연히 내 거 먼저 돌려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판 깔고 있는 놈이 학습을 제일 잘하고 모델은 더 훌륭해질 거다. 그러니 저는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심으로 모델이 그냥 일로 굳어질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저의 여기서부터는 소설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OS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OS도 옛날에 노키아도 신비안이라는 게 있었고 블랙베리도 자체 OS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픈소스 계열과 뭐 애플의 계열, iOS 계열로 두 개 안으로 굳혀진 것처럼 이게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의 차별화라는 게 되게 애매해지고 내가 익숙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누가 더 개발하기 편해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오래 개발했던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앱스토어에 애플 앱이 많이 나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익숙한 개발자가 그게 많았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자 그러면 모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니까 네. 아, 내가 그래도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적어 이런 질문 얘가 나를 지금은 조금씩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되게 미미하게 차이를 느낄 다 거라는 비슷해지겠다. 거죠. 다 비슷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4개 5개 게다가 MVNO 같은 이상한 모델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크게 두 개 안 정도로 그냥 굳어지고 네. 뭐 일부는 포기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 지금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스토리를 믿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애플이 여기에 지금 참전을 안 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자체적으로 뭐 문도리가 예산 깎아가지고 애플에서 요거 뭐 지금 AI 뭐 지금 안 한다 뭐 그런 뭐 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애플이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던 버전은 하려고 노력은 했다. 근데 예. 잘 안 된다. 근데 어차피 이들이 하이퍼스케일러와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들은 개인 디바이스 안에서의 AI라는 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서비스화를 시켜서 상품화를 시켜볼까에 네. 고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처럼 약간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냥 모델 자체는 되게 범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가져가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여담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AI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애플에 들어가는 M칩 그쵸?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M칩을 네.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엔비디아 비슷하게 추론형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재밌죠? 네. 아유 1시간 더.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 재밌다고 하시죠?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칩은 지금 뭐 미국에서 막고 있으니까 못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 뭡니까? 키미 K2 중국 AI 요게 급부상 중이라 그래서 젠슨왕은 중국 AI가 미국을 이길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 키미 K2는 GPT-5보다 성능이 높고 훈련 비용은 70억으로 뭐 저렴할 수 있다. 뭐 캠브리콘의 매출이 4,000% 증가했다. 중국은 여기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그냥 살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발버둥 치는 모습이거든요. 네.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의 장점은 뭐 얘네가 왜 전기차를 잘했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윤리, 사고 뭐 등등 돈케어 그냥 해. 뭐 AI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지금은 무조건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열심히 해. 게다가 전기료도 엄청 싸잖아요. 네. DC 개발하는데 전기료도 싸. 그럼 뭐만 없어요? 지금 칩이 없어. 음. 근데 이 칩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는 그냥 엔비디아의 칩을 그 구형 칩들을 사서 썼는데 네. 그조차도 이제 시장에 씨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립토 하는 거 다 꺼내다 써도 이제 한계가 오니까 이걸 가지고 그 막 돌려서 샀죠. 그래서 중국이 아닌 척하고 중고 서버들을 사들여서 중고 서버에서 GPU를 떼가지고 네. 연결해 붙이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다가 야 이대로 가면은 죽는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엄청나게 세게 밀고 워낙 또 정부에서 세게 밀어주니까 보조금의 혜택이 등등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들은 확실히 자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원래 그 H100이면 예를 들면 H10칩 이런 것들을 미국이 엔비디아가 팔겠다 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못 팔게 하니까 네. 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자립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하웨이가 이제 추론칩 만들고 있고 지금 얘기는 키미가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효율성이 있을까? 뭐 사실은 이게 경제 논리로 따지면 효율성이 없을 텐데 네. 정부의 지원과 여러 가지의 이 비리 야로들로 인해서 어떻게든 굴러가고 그 다음에 작아도 일단 크게 선전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자립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데이터야 뭐 워낙 널려 있으니까. 근데 하드웨어가 그렇게 지금 최신 칩대 그렇게 자체적인 하드웨어를 이렇게 맞짱을 뜨면 그게 자립이 됩니까? 그게 여전히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칩 한 개의 칩으로서는 성능이 안 나와도 네. 두 개, 세 개를 타일 형태로 묶어서 칩렛화를 시키면 성능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칩도 NV링크로 칩 간에 연결을 시키고 네. 게다가 이제 뭐 서데스라고 하는 IP로 서로 또 연결을 시키고 등등의 그냥 한 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 개로 해서 만들 수 있고 칩 사이즈가 좀 커질지언정 성능을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패턴, 그러니까 리토그래피 패턴을 한 번 패터닝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누면 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 패터닝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성능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다. 네. 단 이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고민은 전성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 네. 전성비, 가성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내 전술로 그냥 때려 박는 그렇죠,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젠슨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중국 우습게 보면 안 된다. AI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워드 투 워드로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 부분, 이게 하드웨어는 그렇게 잇몸으로 때우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는 있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개발자들이 달라붙어서 스타트업들이 달라붙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대주고 있으니까 그게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인증받고 허락받고 하는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과속하고 속도 위반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당연히 위험합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라면 조금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난감하네. 어떻게 그러면 시간을 연장해 볼까요? 아니, 뒤에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요것만 약간 좀 타이트하게 그러면 지금 뭐 5년 10년 이렇게 후를 바라보고 난 그냥 돈만 넣어놓고 내가 5년 전에만 엔비디아 샀어도 10년 전에만 엔비디아 샀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순간부터 5년 10년을 보면 이 AI 산업에 대한 재편이 어떻게 개화돼서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테크 기업을 사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유리합니까? 그래도 일단 뭐 첫 번째 AI는 제대로 붐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네. 자,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이제 태동기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고 AI 붐 오려면 멀었다. 왜냐면 학습은 계속 늘어나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상향은 갈 것 같다. 네. 이니까 여기서 투자는 저는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저조차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ETF밖에 못 들어가서 ETF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근데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 여전히 엔비디아가 5년 뒤, 10년 뒤에도 최정상에 있을까는 여기서부터는 좀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반면에 5년 뒤, 10년 뒤에 이거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드는 자체 칩.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데이터 센터에 최적에 맞는 구조를 데이터 센터의 구조도 다르니까 칩도 최적화된 칩이 따로 필요해요. 알고리즘도 다 틀리니까. 그러면 이건 무조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걸 해주는 게 누구죠? 브로드컴 마벨, 그 다음에 최근에 구글 TPU 버전 7을 미디아텍에 들어오면서 브로드컴의 기대감이 살짝 내려간 것 같은데 이런 계열, 그러니까 커스텀 칩 만들어주는 플레이어들. 두 번째는 NPU를 직접 하는 애들이겠죠. 어쨌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근데 저는 여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누가 선택될지 모른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 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회사들을 인수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또 하나는 확실하게 클 거라고 보는 게 어찌됐든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적인 칩들. 이거는 이제 뭐 회사 이름을 딱 대기는 그렇지만 가능성 높은 업체가 있잖아요. 뭐 많죠. 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메모리는 어찌됐든 AI 붐에 무조건 편승한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 그다음에 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좀 알칩 같은 디자인 하우스가 브로드컴과 이제 힘을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배분시키기 위해서 알칩이라는 회사를 되게 열심히 쓴단 말이죠. 이런 회사. 그러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TP를 해외에서 막 엄청 시게 부르는 애들도 있는데 뭐 2027년 기점으로 땡겨와서 그거에 뭐 물론 오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동의하시겠네요. 당연히 동의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앤올리는 TSMC잖아요. 원앤올리 TSMC. TSMC는 무조건 대항마가 삼성과 인텔인데 인텔은 멀었고 네. 삼성과 배분을 한다고 해도 TSMC를 대체할 회사가 없어요. 이거는 5년 뒤에도 유지될 거니 엔비디아는 글쎄 TSMC는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생각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 산업 쪽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좀 키워주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던데 그거 맞다고 보세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파운드리 고객사들의 입장에서 TSMC한테만 너무 올인하니까 이거를 좀 나눠주고 싶고 배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번에 테슬라도 좀 들어오고 그런 건데 궁극적으로는 정부들이 도와주는 모습들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이건 이제 조금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AI 3강 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버린 AI 그리고 그 자체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에서 전반적인 전 세계의 계획에서 여기에 뭐 2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륵이죠. 해야죠.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외부로 주지 않고 학습시키고 연구시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자체의 경쟁력이 언젠가는 군사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너무 확실한 핵심적이죠.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은 돼야죠. 근데 이게 성공을 뭘 목표로 성공하느냐는 저는 좀 질문이에요. 국가의 소버린 AI가 뭘 때문에 성공을 하지? 결국 그걸 어떻게 뽕을 뽑을 거냐? 그렇죠. 그거 만들어서 뭐 하지? 라는 고민은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정우 수석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안 그래도 그저께 하수성님 만나고 왔는데. 그래요? 하수성님 만나셨어요? 네. 어때요?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처음 그냥 미팅석상에서 본 건데 네. 저는 그냥 너무 좋으신 진짜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책실장님 되게 좋아하시는 게 그냥 하태가 보이던데. 약간 좀 동안이셔서 그렇지 실제로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네, 저보단 한 살 아래신가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반도체를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알면 더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갔을 텐데 중간에 저도 따라가느라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꼭 한번 나와주세요. 불러주십시오. 제가 개장하고 마감하는데 이제 그 김장렬 본부장님이라고 또 이제 하이닉스 출신 또 계신데 그분이랑 이제 티키타카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나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턴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턴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